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노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비업자의 의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경비 업무를 주로 수급받아서 하는 수급인이 주가 되겠고, 경비 업무를 도급을 주는 도급인도 일부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업자는 수급인이 중심이 되겠지만 도급인도 일부 포함돼서 수급인, 도급인의 의무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경비업자, 쉽게 말하면 경비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설경비업자, 호동경비업자, 신병경비업자, 보경비업자, 기경비업자, 특수경비업자, 이렇게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런 업자들의 의무입니다. 첫 번째는 관리권의 범위 내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된다. 이 관리권이라는 말이 좀 주장하기 어려운데, 정당한 관리권의 범위 내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리권의 업무를 벗어나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피스텔의 경비원이 경비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막 밤 12시 1시 돼가지고 총각이나 아가씨들이 막 술을 먹고 막 비틀거리며 들어온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총각이나 아가씨 보고 밤늦게 왜 돌아다닙니까? 일찍 좀 들어오세요. 10시 안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예를 들면 권유한다, 좋은 의미로 조언하거나 권유하는 것을 가능할 수 있는데, 그래 안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안 들어오면 문 안 열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 하면 그것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그럼 통금도 없었잖아요. 정당 활동을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상규사가 허용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벗어난 정도의 어떤 범위 내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면 정당한 관리권을 벗어난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당한 도급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당한 도급 업무, 적법한 도급 업무만 받아야 되지 위협한 업무 또는 부당한 도급 업무는 거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아 경비 계약을 체결하는데 위협하거나 부당한 도급 업무를 수행해서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현장에 밤에 몰래 들어가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유치권 행사하는 사람, 점유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쫓아내라. 폭력을 행사해도 좋다. 이런 어떤 도급 업무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받게 되면 나중에 형사처분, 행정처분 다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비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이 침해돼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와 계약도 공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로 이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예를 들면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예를 들면 도급계약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이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어야 된다. 24시간 동안 휴무를 주면 안 된다. 이런 계약을 한다. 그러니까 과도한 권익 침해죠. 그건 사람을 죽이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면 과도한 어떤 근로시간을 과다로 인해가지고 근로기준법 위반될 수도 있고, 그걸 인해가지고 경비원이 과로로 죽을 수도 있죠. 불공정한 계약이 되는 거예요. 경비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밀 누설 금지 의무입니다. 임직원, 임원 또는 직원 또는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경비 업무를 하면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겠고, 타인에게 그 비밀을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도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입주민의 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흘려준다. 안 됩니다. 어떤 돈을 받고 흘려준다. 그것도 안 되죠.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경비 업무 외에 경비원을 종사시키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되겠죠. 굉장히 중하게 처벌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격사유도 당연히 들어있지만 이렇게 할 때는 중한 행정처분,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집단 민원 현장의 경비 지도사는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됩니다. 집단 민원 현장은 제가 설명했죠. 여기가 있는데 거기에 경비원을 배치할 때는 의무적으로 지도사를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사가 경비원을 지도, 감독,
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 집단면 현장은 늘 이해관계의 대립의 충돌이 발생해서 불상사가 생길 여지가 많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7번째는 손해배상 의무입니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이 경비물을 수행하다가 경비원의 고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 입주민,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 경비업자가 우선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업자가 첫째로 배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비원이 2차적으로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일반 경비업자의 의무 1호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경비업자의 의무인데, 특수경비업자의 의무는 일반 경비업자의 의무 1호까지를 포함해서 특수경비업자만의 고유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1, 2, 3, 4에 적어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경비대행업자 지정 의무가 있습니다. 특수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의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죠. 그래서 이 국가중요시설의 특수경비 업무는 한시도 중단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만일에 이 특수경비 업무를 못하게 될 사유가 발생해서 특수경비 업무를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서, 시설주 동의입니다. 특수경비 대행업자를 지정해서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경비업자가 A에서 B로 바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김해공항에서 특수경비업자가 특수경비를 못하게 됐다. 그러면 김해공항 같으면은 김해공항공사 사장의 동의를 받아서 특수경비 대행업자를 지정해서 허가관청, 즉 예를 들면 부산 같으면 부산경찰청장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특수경비 업무 중단 시에는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해서 대행업자는 그 업무를 인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특수경비 업무를 중단하게 될 때 대행업자를 지정한다고 그랬죠. 지정하게 되면 이 지정을 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되고, 대행업자에 통보해야 되고, 통보받은 대행업자는 반드시 그 경비 업무를 인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특수경비업자는 통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행업자로 지정된 사람은 그 업무를 인수해야 됩니다. 나는 인수하기 싫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지정된 대행업자는 반드시 즉시 그 업무를 인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특수경비 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24시간 360을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특수경비 업무 개시 전에 조치 의무입니다. 자,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사실은 시도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먼저 받아야 돼요. 자, 여기서 비밀취급인가는 뭐냐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밀정보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가 비밀취급인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취급인가는 주로 군인, 경찰관, 일정한 공무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해주는데, 특수경비업자도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왜? 특수경비업은 국가중요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비밀취급인가는 어떤 등급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1급 비밀인가, 2급 비밀인가, 3급 비밀인가로 보통 나누어지는데, 1급 비밀인가는 정말 대통령, 각본참모총장, 총리, 국정원장 정도 돼 1급 비밀인가권자가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3급 비밀인가가 인가권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경비 업자도 보통 부산 예를 들면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3급 비밀 취급 인가를 보통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 취급 인가를 받으려면 먼저 인가받을 사람의 어떤 신원조사를 합니다. 두 번째는 보안 서약서를 받아요. 세 번째는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비밀 취급 인가를 해도 좋을 제보에 대한 승인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니까 비밀 취급 인가는 아무나 못 받죠.
그러니까 비밀취급을 한번 받았더라도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수시로 주기적인 신원조사와 재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비밀취급인가를 갱신하는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취급인가를 받기 전에 경찰청장을 거쳐서 국가정보원장의 보안 측정을 요청합니다. 이 보안 측정은 또 뭐냐면, 보안 측정은 어떤 보안 시스템이라든가 그 해당 시설의 보안상 취약점을 진단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가 보안 측정입니다. 보안 측정은 주로 국가정보원에서 하거나 아주 전문기관에서 대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 측정의 어떤 측정 방법을 보면 전문 인력이 현장 점검을 하고 서류 검토도 하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보안의 취약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정보원은 보안 측정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에 대한 보안 측정을 할 권한을 갖고 있고, 여기 보안 측정을 통과해야만 보안상의 문제점이 없는 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차도, 군부대조차도 국정원으로부터 보안 측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보안 측정 전문기관은 아닙니다. 비밀 취급 인가는 해줄 수 있지만 보안 측정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대한민국 국가기관은 보안 측정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보안 측정을 하려고 했을 때 선거관리위가 보안 측정을 거부한 적이 있죠. 그걸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의 독립기관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 헌법상의 독립기관의 의미는 선거관리 업무에 대해서만 독립성을 인정받는다는 의미로 헌법상의 독립기관인 것이지 보안 측정을 거부할 수 있는 독립기관은 아니에요.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을 해석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보안 측정을 받지 않게 한 구실로 핑계를 댔다고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를 들면 대통령실도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실조차도 국정원으로 보안 측정을 받아야 됩니다. 대검찰청도 받아야 되고요. 대법원도 받아야 되고요. 국회도 받아야 되고요. 서울시도 받아야 되고 총리실도 받아야 됩니다. 왜? 이 보안 측정을 받는 요구는 이 기관이 해당 시설이 외부에서 해킹의 침입 위험이 있는가, 해킹을 뚫릴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런 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선관위 서버가 외부 기관에서 뚫린 적이 있죠. 북한의 디도스 공격을 받아 뚫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보안 시스템이 중앙선관위 서버 컴퓨터 관리 시스템이 외부의 침입부터 안전한가 안 한가를 국가정보원도 당연히 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앙선관위 시스템이 디도스 공격을 받아 뚫렸다. 그래가지고 중앙선관위에 있는 어떤 중앙선관위 등록된 선거의 명부가 털렸다. 명부를 조작했다. 이러면 선거의 결과가 치명적인 영향이 오는 거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안 측정을 안 받겠다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조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드러난 것이 자녀들한테 특혜 채용 이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관리 분야의 전문가이지 보안의 전문가는 아니죠. 그러니까 보안 측정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뭔가 비밀 내지는 어떤 비리, 부정이 있기 때문에 측정을 거부한 걸로 결국에는 저는 보았습니다. 이거는 진보, 보수, 진영의 논리와 관계없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 측정은 모든 국가기관이 당연히 받아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도경찰청장 연 2회 이상 보안 지도 점검을 나가서 해야 됩니다. 나가서 보안상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점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안 측정은 매우 기술적인 어떤 분야에서 매우 심도 있는 어떤 시설의 안전성 또는 보안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는 것이고 여기 시도경찰청장이 하는 보안 지도 점검은 이것보다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만
특수경비업체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부산 지하철 공사의 특수경비업체로 선정이 됐는데 선정되기 전에 비밀 취급인가도 받고 보안 측정도 다 받았어요. 그리고 현재는 부산경찰청장으로부터 보안 제도 점검을 연이에 또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 관련 업 외에 겸업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자,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업 외에 경비 관련 업을 할 수 있고 그 경비 관련 외에 영업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경비 관련업이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영업이죠. 자물쇠 제조 등 경비 관련 일반 철물 제조, 자물쇠 제조할 수 있습니다. 분사기, 소화기 제조할 수 있습니다. 전자경보 신호장치 제조할 수 있습니다. 전자카드 제조, 통신방송장비 제조, 영상음향기기 제조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공사, 소방시설 공사와 관련된 배관 및 냉난방 공사 할 수 있습니다. 내부 전기 배선 및 내부 전기 배선 공사 및 내부 통신 배선 공사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할 수 있고 전기 통신업 할 수 있고 부동산 관리업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특수경비업, 경비관리업인데 부동산 관리업은 사실 특수경비업자업하고 관계없어 보이죠? 경비 유관업으로 안 보입니다. 근데 부동산 관리업이 늘어나는 것은 다소 좀 의아스럽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업 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에 한정된 소방시설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소방공사 감리에 한정된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감리라는 것은 소방공사를 하고 나면 소방공사가 잘 됐나 안 됐나를 사후에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감독하는 의무가 감리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 인력 공급 및 고용 알선업, 경비 경호 및 탐정업. 그 특수경비업자가 인력 공급업 고용 알선업, 예를 들면 인력 소개소 있잖아요. 그런 업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조금 제가 볼 때는 경비 유관업으로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법에는 들어있습니다. 인력 공급업, 고용 알선업, 탐정업 들어있어요. 직업훈련 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경비 관련 학원에 한정된다. 특수경비업자가 경비 관련 학원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경비 관련 직업훈련 기관도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 기계 수리업, 전기, 전자, 통신, 정밀기기 수리업 할 수 있겠죠. 주차장 운영할 수 있다. 이것도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빨간 글씨로 된 인력 공급, 고용 알선업, 탐정업,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 관리업은 뭔가 좀 특수경비업자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안 보이는데 이 규정이 들어있다. 이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경비지도 시험에 잘 나온다. 다음은 기계경비업자의 의무입니다. 일반 경비업자 의무는 당연히 포함되죠. 자, 신속 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그랬죠. 경보를 수신할 때부터 늦어도 2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오경보 등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드렸죠. 경비계약 체결 시에 오경보를 막기 위해서 계약의 상대방에게 기기 사용 요령, 기계경비 운영 체계 등 설명 의무가 있고 각종 기기가 오작동되지 않도록 평상시에 관리를 잘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경비업자가 오경보 방지를 위한 설명 의무는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미 지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관제시설과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를 설명해야 되고 주사무소의 소재지나 명칭은 설명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경보를 수신하는 경우의 조치, 경수 조치, 오경보의 발생 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 방법, 오발 송유가 이렇게 배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기의 각종 기계 장치의 설치 장소, 종류, 개요, 기장, 종계,
이렇게 해서 파란 글씨를 두 문자로 외워서 오경보 방지를 위한 설명 의무 4가지를 암기하는 게 좋다고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입자는 필요한 관리 서류를 비치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출장소별로 비치할 서류 4가지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 경비 대상 시설의 명칭, 소재지, 경비 계약 기간, 기획경비 지도자의 명단, 배치 일자, 배치 장소, 출동 차량의 대수, 그 다음에 경보의 수신 및 현장 도착 일시 조치 결과,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 시설 및 오경보에 대한 조치 결과. 그래서 이 3번과 4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하기 때문에 둘 다 조치 결과죠. 1년간 반드시 비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1년간 출장소에 비치해야 됩니다. 이 조치 결과 붙은 거, 경보에 관계된 거, 경보죠? 진짜 경보든 오경보든 경보 붙은 거하고 조치 결과 붙은 거는 1년간 보관해야 되고, 요 보관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나중에 침해가 발생해가지고 도난 같은 게 발생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1년간 보관한 겁니다. 그 다음에 경비 업무 도급인의 의무입니다. 도급을 주는 사람이죠. 도급인은 통상 우리 갑을 관계로 표하면 보통 갑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죠. 첫 번째는 무허가 법인에게 도급을 의뢰해서는 안 되겠죠.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집단민 현장에는 직접 고용이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누구든지 집단민 현장에 경비 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할 때는 경비업자에게 경비 업무를 도급해야 된다. 자, 집단민 현장은 굉장히 충돌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문 경비업자에게 경비 업무를 도급해야 되지, 도급인이 직접 경비 인력을 고용해서 배치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다만 집단민 현장의 경비원을 많이 배치할 때, 20명 이상 배치할 때만 도급을 줘야 됩니다. 업자에게 도급을 줘야 돼요. 예를 들면 경비 인력을 19명을 배치한다. 그럼 직접 고용이 돼요. 근데 20명, 21명, 22명, 23명 배치한다. 그러면 경비업자에게 도급 줘가지고 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도 예외는 있어요. 시설주 등이 집단민 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 그건 고용이죠. 고용하여 경비업을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는 그러지 않는다. 집단민 현장 발생하기 전에 어떤 시설주가 있는데 집단민 현장 발생하기 전에 이미 경비원을 20명, 30명을 고용해가 있어요. 3개월 전에. 그럴 경우에는 자기 시설이잖아요. 이럴 때는 자기가 직접 그 경비력을 거기에 배치해가지고 경비 업무를 수행해도 괜찮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고용과 도급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보통 여러분 식당 같은 데나 일하러 가면 고용계약 체결하죠. 근로계약은 거의 고용계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예를 들면 도급인이 경비원을 고용했을 때는 도급인이 자기가 고용한 경비원의 4대 보험료를 일반적으로 부담하죠. 그렇잖아요. 식당 사장이 직원을 고용했다. 4대 보험료를 식당 사장이 부담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급인인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고용했을 때는 경비업자인 수급인이 경비원의 4대 보험료를 일반적으로 부담하죠. 그러니까 고용한 경우에는 4대 보험료를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고용입니다. 그런데 도급했을 때는, 예를 들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했을 때는 수급인의 4대 보험료를 도급인이 부담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도급은 통째로 어떤 일의 처리를 맡기는 것이 도급이에요. 고용은 단순히 어떤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고용이고, 도급은 일의 처리를 맡기는 거, 통째로 맡기는 거고, 고용은 고용계약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고용입니다. 그러니까 고용계약과 도급계약은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4대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는가,
부담하는가 안 하는가 여기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20명 이상을 배치한다. BTS 공연이 있다. 공연 현장은 집단 민원 현장이죠. 20명 배치할 때, 자, 기본적으로 BTS 공연 기획사가 도급이 되겠죠. 그러면 경비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왜 20명 이상의 집단 민원 현장이 20명 이상이잖아.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획사는 경비업자와 도급계약만 체결하면 되고 경비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용계약 같은 거 체결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경비업자가 경비원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당일 하루만 쓰고 만다면 4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경비원에 대해서 일당 뭐 10만원이든 12만원이든 일당을 주는 식으로 일시 고용계약을 체결하겠죠. 그러니까 경비업자가 경비원과 일시 고용계약을 체결해서 4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부담하지 않고 그냥 일당만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경비를 쓴다면 4대 보험료 부담할 것이고 하루 쓰고 만다면 또는 이상을 쓰고 만다면 이거는 일시 임시계약 내지는 가계약 또는 초단기 계약이기 때문에 4대 보험료 부담하지 않고 일당만 줘도 되겠죠. 이런 것이 고용과 도급의 차이입니다. 뭐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런 거죠. BTS 공연기획사가 도급인이 되고 예를 들면 대한경호라는 회사가 수급인이 된다면 BTS가 경비원을 19명을 쓴다. 그러면 경비원하고 직접 고용계약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도급인과 경비원 직접 고용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도급인이 독자로 20명 이상을 대한경호에 수급을 했다가 도급계약을 체결했을 경우는 이 대한경호가 경비원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4대 보험료를 부담할 수도 있고 일당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도급계약, 이렇게 아래 위로 수정하는 것은 고용계약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급인은 부적격자를 채용하는 데 영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수급업자인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할 때 도급인이 갑이니까 무자격자나 부적격자를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게 바로 갑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경비업자의 의무, 수급인과 도급인의 의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